다양한 방면에서 이슈 분석해드립니다. 투데이 분석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파월의 의회 증언이 오늘 조금 아픕니다. 네. 물론 뭐 미국 시장이 또 급락했다고 해서 우리 시장도 그대로 급락한다 이런 건 또 아닐 수 있는데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은 사실 외국인이 뭐 한 이틀 연속 사면서 3천억 가까이 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또 약간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장의 어떤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시장이 늘 이렇게 파월 의장의 입에만 의존하는 그러게요.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아프긴 한데, 네. 뭐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강달러 때문에 좀 외국인 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제 그 미국의 빵 기업이 좀 주가가 올랐어요. 어제 한 1% 가까이 오른 게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좀 보고 있는데, 원래 옛날에는 빵이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하면 사실 반도체 주가가 같이 덩달아 같이 연동하는 그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그 미국의 빵 기업의 어떤, 그러니까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쪽이 아무리 떠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분죽도 않은 하방 다지기가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저는 그 보합권에서 지금 그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번 주는 계속 보합권에서 계속 그 관망하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제 예상입니다. 보합권에서 관망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 파월 여주 의장의 오늘 발언의 핵심은 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자라는 거. 그래서 고용 지표라든지 뭐 보다 중요한 게 또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감안해서 이제 보합권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렇죠. 지금 실제 미국의 그 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주택 지수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45% 정도 차지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주택 지수가 주택가격이 떨어지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오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지금 만 1년이 되면서 생각해 보시면 원유 가격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거의 그 이전 가격 다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원유 가격이 원자재 가격도 같이 떨어지고 곡물 가격도 거의 지금 그 상태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도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 이거는 굉장히 넌센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물론 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과연 그만큼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럴까요? 그런 부담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 발언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지 않는 것도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도 이제 전망하기로는 주택 가격이 후행적으로 반영을 하거든요. 무려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차를 감안하고 그래서 사실 연준이나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부터는 주택 가격이 시차를 갖고 반영을 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이제 이 계약이라는 게 좀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때문에 반영이 되는데 저도 한번 그램을 그려보니까 올해 1분기부터는 급격하게 주택가격의 어떤 그 하락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 정책적인 오판이 있을 수 있는 게 최근에 미국의 고용이 너무나 좋아요. 너무 좋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서비스업의 어떤 고용이 잘 된다라든지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이민법이 다시 좀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들어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 이민법이 이게 이민을 제한하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못했다는 게 있어서 고용이 이번 주에 또 관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고용 지표를 보면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기저효과가 있고 그리고 고용 지표하고 같이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임금도 같이 올랐냐를 봐야 돼요. 임금. 그렇죠. 그래야 가처분 소득이 올라서 소비로 연결되고 이게 그 물가 인상으로 연결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임금도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 지표를 볼 때 고용 지수는 오르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건 가처분 소득이 오르지 않았을 거고 물가는 오르고 있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떨어져서 지속적인 그 물가 상승의 동력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 상승의 동력이 어디까지 갈까 지금 상태에서
저는 그렇게 6개월 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상황에서 고삐를 풀어줬다가는 다시 물가가 튀어오를 것 같으니 오히려 더 눌러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고삐를 더 당기자고 저는 의미를 해석하고 있어서 미국의 물가 파월 의장이 오늘 말이 우리 시장에 아주 악식항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과 보는 시각이 그래도 비슷하시네요. 뭐 저도 비슷하긴 합니다. 아까 이제 앵커 브리핑에서 잠깐 이 가두리 네. 장세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상방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방도 우리가 2,400을 사실 뭐 테스트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리 이치금은 확정되지 않은 50bp 이런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하방의 리스크도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가 밸류에이션적 매력은 또 여전히 높기 때문에 약간의 약간 보합권 뭐 가두리 장세 눈치 보기 정도 이렇게 저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3월 FOMC에서 25bp 인상이 거의 뭐 70% 이상이었는데 이번에 발언 이후에 50bp 인상이 70% 이상으로 치솟긴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중국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중국 내 리오프닝이 본격화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그리고 중국의 보따리상인들 소위 다이공이라고도 불리죠.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어마어마한 인구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대규모 소비가 특징이기도 한데 이런 중국의 대규모 인원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경우에는 어느 쪽을 좀 봐야 될지 백화점, 면세점 같은 중국의 소비주를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은? 물론 뭐 직접적으로는 면세점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면세점. 근데 저는 이번 양회에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연관해서 그렇죠.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양회의 특징을 보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네. 이 부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중국 양회에서 지난 3년간 부동산은 악의 축이었습니다. 네. 중국 정부에서. 근데 그 악의 축을 거꾸로 부동산을 좀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책을. 부동산에 오르면 기본적으로 같이 오르는 게 철강, 시멘트, 가전 이런 것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지표도 좀 봐야 되는데 이번 리오프닝 때 같이 좀 봐야 되는 지표가 사실은 중국의 PMI 지표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네. BCI 지표를 좀 봐야 되는데 PMI 지표는 소비 경기를 보통 3개월 전망을 하고 BCI 지표는 중국 국내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6개월 전망을 하는데 예. 둘 다 지표가 괜찮게 나왔어요. PMI 지표는 50 이상 나왔으니까 이게 한 3개월 후면 1월 달에 나온 지표니까 4월, 5월로 봐야 되고 네. 사실은 더 중국 소비자층을 더 이제 전망을 확실하게 하는 건 BCI 지표인데 예. 요거는 한 6개월 이렇게 보거든요. 6월 달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이 리오프닝 주가 저는 바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최소한 4, 5월 정도는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특히 이제 좀 중국도 억눌렸던 이 여행객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이런 것 관련주들은 1차적으로는 면세점, 호텔 신라라든지 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쪽이 우세 뜰 것이고 화장품주를 보는데 화장품주는 저는 예년간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화장품주 예년간 분명히 달라진 형태가 있어서 지금 중국 내의 화장품 시장을 좀 보셔야 돼요. 전혀 달라요. 예년에 우리가 누렸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자연건강의 시장과 전혀 달라서 우선 그 면세점 주를 우선으로 리오프닝 주로 우선 좀 보고 있다가 다른 쪽 그 소비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 관망을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면세점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이후에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앵커님께서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중국이 중요하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면서 지금 쌓여 있는 저축액이 무려 1.4조 달러, 1.4조 위안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나가지 못해서 못 썼던 부분들인데 이게 3, 4, 5월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1,00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 대학생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감안해 보면 3월 그리고 5월에 노동조합까지 이어진 수요는 저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저도 이제 전인대를 통해서 본 게 이제 부동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야 이거 부동산이게 되면 또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재 업체들도 가격이 좀 하방 지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크릿 기계나 소재 업체까지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좀 약간 앞서는 생각인가요? 그리고 중장비 시장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네. 특히 그 중국이 양해해서 저 정도 부동산을 이야기했다는 거는 중국이 부동산 시장이 정말 그 바닥까지 가 있구나. 이제는 네. 그 내수를 올리기 위해서 중국도 뭔가 움직이고 있거나라는 걸 분명히 이제 암시하는 거라서 그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늘어날 때 수혜주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이제 중국의 따이공이나 이 유커에 바뀐 것 중에 하나를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이제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따이공들이 그 알선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FIT 입국이 본격화됐어요. 그 이전 따이공은 달라요. 다르구나. 그러면 FIT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 이쪽으로 바뀌면서 따이공들의 손이 훨씬 커졌습니다. 훨씬 커져서 면세점의 직접 수혜가 좀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면세점의 어떤 매출이나 수요 증대를 분명히 체크하시고 그다음 소비재로 좀 체크를 하는 게 이 시장에서는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면세점이 그동안 워낙 눌려 있었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사실은 뭐 아웃바운드 수요보다 인바운드로 들어와야 상당히 많은 이제 그렇죠. 볼륨이 커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면세점 하면 뭐 호텔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그렇죠.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서 저는 한 종목 대표님의 픽도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호텔 신라를 꼽고 싶어요. 호텔신라. 예. 4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네. 빠르게 회복되면 수익성도 굉장히 제일 빠르게 오를 것 같고 호텔 신라가 그나마 요즘 제일 수혜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면세점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중국 소비의 바로미터로 한번 삼으면서 확산되는지는 좀 챙겨보자. 네. 네. 그 안에서 호텔 신라를 좀 더 주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넌지 씨 아까 이제 소재 업종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최근에 가장 핫한 게 이제 리튬입니다. 리튬이고 하얀 석유라고까지 이제 명명이 되고 있는데 이 리튬 관련주가 2차 전지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또 리튬이 또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말, 뭐라고 할까요? 자원 외교까지도 넘어갈 것 같고, 아니면 자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관련주도 우리나라한테는 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리튬 관련주 지금 주목해 볼 만한 타이밍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리튬 시장이 이게 정말 자원 전쟁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자원 전쟁.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 멕시코. 멕시코가 전 세계 리튬 매장량 한 7%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멕시코가 국유화를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이미 7%. 호주 같은 나라가 들어와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강제로 국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국유화시킨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네. 아르헨티나 보통 이제 리튬의 전 세계 한 50% 매장량이 볼리비아,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렇게 남미 쪽에 3개국이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에 사용하려면 탄산 리튬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탄산 리튬의 전체 생산량은 70%는 중국이 하고 있지만 리튬의 매장량은 50%가 이쪽 남미 쪽에 3국이 갖고 있는데 네. 공교롭게도 가장 매장량이 많은 볼리비아가 한 20%를 가지고 있는데 볼리비아는 이미 중국과 체결을 해버렸습니다. 이번에서. 그래서 미국이 중국의 리튬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 이상 그 볼리비아의 매장량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상황이고 그렇다 남아있는 곳은 아르헨티나 정도인데 그래서 아마 최근에 포스코홀딩스가 뜬 이유가 그걸 거예요. 최근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보면 철강주가 아닙니다. 2차 전지 주로 2차 전지 주로 거의 종목 형태가 이 변해야죠. 섹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의 리튬 광산 개발을 한 지가 꽤 되고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포스코홀딩스의 섹터는 철강보다는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리튬 하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뜨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런데 최근에 아르헨티나 상황도
이걸 국유화해서 뭔가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리튬은 그 국제 정세를 굉장히 잘 보면서 이 테마를 골라야 돼요. 그럼 그게 만약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개발해서 뭔가 개발권을 따왔다, 그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 3국,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멕시코 3국이 연합해서 미국에도 꽤 많은 리튬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네. 미국은 최근에 그 호주의 그 광산업체에게 9천억 정도를 지원해 줬어요. 그 네바다주에 있는 리튬을 개발하라고. 그 정도로 미국에서도 적극적이라서 향후 리튬의 이 동향은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어느 기업이 그 어떤 특정 국가의 리튬 광산권을 획득하고 개발했다, 이걸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바뀌었다. 실제 얼만큼 생산하고 생산되는가를 보고 그 기업의 테마를 주목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까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아르헨티나의 리튬 광산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국유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네요. 네. 근데 남미 국가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석유나 이런 것 때문에 워낙 미국에게 시달렸던 국가라서 아예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손을 잡은 경우고, 중국에서는 1조 2천억 정도를 투자한다 그러고서 이미 준 상태고요. 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를 잡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 아르헨티나도 짐작치 않은 게 국유화 조짐이 있어서 포스코홀딩스가 이걸 얼마나 잘 헤쳐나가는가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제 사실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였던 게 이란에서 세계 2위의 리튬 매장을 발견했다였잖아요. 근데 이란에서 발견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 리튬주들이 뛴 건가요? 우선 그 리튬이라는 것은 발견했다고 그게 다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개발할 수 있느냐. 정제 기술. 정제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행스러운 게 우리나라 포스코 홀딩스나 이런 곳에서 정제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 기술 중에서도 굉장히 코스트가 절감된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중국에도 리튬이 꽤 많아요. 그런데 중국 리튬은 특징이 불순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순물이 많다. 그러니까 탄산 리튬으로 개발하는데 코스트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이 외국에 있는 좀 개발비가 좀 적게 드는, 이제 코스트가 적게 드는, 정제 마진이 적게 드는 리튬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아르헨티나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산이 있는 거죠. 지금 포스코홀딩스 외에 기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회사 이름을 바꾼 하이드로 리튬. 하이드로 그 리튬. 이 회사는 원래 리튬 회사가 아니었어요. 예, 다른 회사였는데 이름까지 바꿔서 지금 호재로 들어온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이라든지 뭐 이런 인동 첨단 소재라든지 강원에너지, 후성 이런 기업들은 이 가공이나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곳이고, 실제적으로 이 매장을 직접 개발하고 탄광을 개발하고 거기서 채취하고 하는 것은 포스코홀딩스가 별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거의.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포스코홀딩스가 네. 그렇게 올랐던 맞습니다. 거군요. 네. 시장은 2차 전지가 지금 하드 캐리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꼭 이 남자 아니어도 다른 괜찮은 남자가 있다. 그리고 이미 떠난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꼭 이미 날아간 2차 전지들 말고도 사실 다른 좋은 기업들도 있으니까 다른 좋은 기업들도 한 번쯤은 눈여겨봐라, 이런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다음 괜찮은 남자, 이미 뛴 사람들 말고 어떤 기업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리튬 관련해서요? 네, 안에서. 리튬 관련해서는 저는 이것도 지금은 리튬 직접 개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게 국제 정세가 묶인다. 네. 그럼 리사이클 업체를 봐야죠. 리사이클. 네. 성일 하이텍이라든지 네. 뭐 에코프로벤 쪽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가 이미 마켓 쉐어가 한 15%까지 간 상태라면, 네. 그리고 이 70% 이하로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떨어지는 시기가 거의 6년, 7년에 온다 그러면,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지가 10년쯤 됐으니까 본격적으로 리사이클링 업체들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쪽도 보는 것도, 주목해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리튬을 넘어서 이제 리사이클링, 폐배터리 쪽도 투자를 네. 하실 때 지켜보시면서 흐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투데이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